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브로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이게 네.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요? 이제 가족들이 네. 뭐 중요한 때 선물로 다 브로치를 해주시는데 어, 뭐 마음에 쏙 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네. 하기에 너무 화려해서 다시 이거는 지금 딱이에요. 보관 너무 중인 예뻐요. 것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미리 만나볼게요. 차정숙이 끌고 나쁜 엄마가 밀고 엄마 콘텐츠 인기. 퇴사 줄잇고 인기는 시들. 위기의 공무원.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참 궁금합니다.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차정숙이 끌고 나쁜 엄마가 밀고 엄마 컨텐츠 인기라는 주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드라마를 안 보셔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과 드라마 제목이에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가 조금 시끄러울 때 정신과 마음을 쉬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반드시 인기 요인이 있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이제 정주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를 막 챙겨보진 않는데 워낙에 얘기가 많으면 한 번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또 인기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 종영을 했는데 차정숙 같은 경우는 18%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이게 종편에서 18%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JTBC에서 첫 방영을 했을 때 시청률이 4.9%였습니다. 그런데 종방 때 18.5%라는 것은 굉장히 선전했다, 네. 화제를 모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스토리만 보자면 약간 식상한 면이 없지 않죠. 이제 네. 그런데 이 식상함에 더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준 것 같고요. 약간 판타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아요. 너무 이제 우연히 남발이 되거나 현실성으로 제가 가능한가 싶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차정숙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꿈이었던 의사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점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18.5%면은 요즘에 보기 드문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저희는 물론 봤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언론에서 이 드라마를 아줌마의 성장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청소년 성장 드라마 네. 이런 경우 이제 아줌마 성장 드라마가 무슨 얘기일까? 이 차정숙이라는 인물이 본래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의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의대생인 남학생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겨서 빨리 결혼을 맞아. 했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약 20년간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레지던트에 도전을 해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배우들의 열연도 굉장히 성공의 한 맞아요. 요인인가 싶지 않는데 이 차정숙이라는 주인공을 이제 엄정화 씨가 연기했었고요. 남편 서인석을 이제 강병철 씨가 있는데 이 강병철 씨가 강병철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을 김병철 드리자면 씨. 김병철 씨 죄송합니다. 이 김병철 씨가 네. 드라마 도깨비에서 다 파국이다. 맞아. 그래서 별명이 파국이잖아요. 파국이. 네. 이 태양의 후예라는 데서 아주 개성 있는 조연을 선보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 얄미운 캐릭터인데 그걸 너무 밉지 않게 잘 살린 것 너무 얄미운 능력이. 캐릭터인데 네. 약간 좀 코믹한 요소가 들어가서 또 미워할 수만 없는 예. 부분인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성공한 이면에는 이런 배우들의 열연도 있었지만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그것도 중년에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병을 투병한 이후에 다시 꿈을 이뤄나는 과정이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차정숙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공감을 일으키는 좀 네. 그런 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게 또 제가
비슷한 뭐 어떻게 보면 연령대를 살고 있으니까 더 감정을 입해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또 MZ세대들 소위 말하는 어떻게 받는지 좀 궁금해요. 자, 일명 경단녀라고 하는데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드라마 인기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정말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때 특히 더 경단녀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이때.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보니까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중에 무려 42.6%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죠. 예를 들면 네. 내가 이 일이 싫어서 또는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경력 단절이 되는 요인이 굉장히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경력 단절이 평균 29세에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재취업할 때까지 평균 8.9년이 걸린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8.9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일단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보통 뭐 6개월 휴직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 보통 1년, 2년, 늦으면 3, 4년이 가기도 하거든요. 뭐 1년은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시기를 봤더니 이 수치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35%였는데 2022년에는 42.6%, 7.6%포인트가 늘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사실 더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회 취약층이라던가 여성이라던가 노인들이라던가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더 어려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영향이 더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복귀했다는 비율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냥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이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 절반 정도만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19년에 대비했을 때는 1.1%포인트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육아휴직 끝나고 왜 복귀를 못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로 39.9%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닥터 차정숙을 다시 한번 이 수치와 좀 대입시켜 보면은 예. 이 차정숙이 다시 레지던트 1년 차로 일하는 과정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는 과정에 약간 이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별로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입시를 앞둔 딸이 오빠가 의대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엄마가 뒷발을 해줄 때인데 나한테는 왜 이러냐. 맞아. 아니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진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건 드라마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말 나오는 순간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일단 좀 압박도 들어오잖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 기억나는 게 과장님이 차정숙이 뭐 하나 실수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만두기를 이제 회유를 하면서 나이가 어려서 잘못하면 실수지만 나이가 많은데 실수하면 무능이다 이런 대사를 쳤는데 보통 그 듣고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싶었는데 차정숙이 한마디 하잖아요. 거기서 이거 나이랑 상관없고 저는 이제 겨우 1년 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되게 감정이입을 제가 또 너무 많이 했나요 지금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네. 이제 나이에 대한 이중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를 우다는 문화가 있는 반면 연장자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나이가 들었는데 왜 그래요라고 하는 비난하는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이제 그 장면에서 보여지고 네. 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또 동기들, 젊은 동기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면서 얘기하거나 네. 그러는 경우가 있죠. 혹은 뭐 내가 선배인데 예의를 갖추라는 식으로 하니까 차정숙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의 없는 것들이 제일 싫다. 극혐, 개극혐 이렇잖아요. 개극혐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약간 네. 통쾌한 부분들 평소 맞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는데 뭐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들, 반박한 이런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겪는 아픔을 약간 코믹하게 그냥 생생하게 그러는 점도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경단녀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 정책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산인데
단절된 이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이 올해 0.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봤을 때 0.8%는 사실상 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니 경력 단절 여성 문제에 왜 국가가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OECD라든가 이런 데서 짚을 때 항상 권고하는 게 여성의 경쟁력, 여성이 사회 참여를 제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을 굉장히 우려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노동인구의 감소예요. 맞아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예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제기구에서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IMF의 수석 부총재도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분들이 자꾸 경력 단절 남성도 많은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경력 단절 때문에 힘든 남성분들도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라든가 사회적인 추세를 말할 때 그런 부분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요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좀 어떤 정책 방향성이 제시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출산, 결혼, 양육이라는 건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국가에서 짐을 좀 덜어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을 좀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큰 틀에서 이게 이제 성평등 정책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비애를 느끼는 것이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이게 이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큰 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봄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시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며느리들이 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측면에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맞물려서 이제 돌봄 정책 이런 것이 좀 같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재취업이 쉽도록 하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는 재취업 창구를 만들어서 원하는 기업과 이 여성이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뭐 10년, 20년 계획 세워야 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보완이 된다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은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임신, 출산 이런 경력 단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출산을 좀 안 하고 싶거나 거부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또 드라마 닥터 차정숙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타이틀로를 맡은 우리 차정숙, 젊은 친구들한테는 엄정화보다 차정숙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참 엄청난 연기력과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캐릭터에 완전히 동기화돼서 정말 차정숙이 엄정화 씨가 아니면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몰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과거에 뭔가 비슷한 캐릭터들이 있긴 했습니다. 누가 있죠? 뭐 오연수 씨 이런 아, 분들. 줌마렐라라고 해서 기억나요. 아줌마와 예. 신데렐라의 합성어입니다. 맞아. 네.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불륜으로 이제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고 아내는 가정에 헌신했다가 굉장히 배신감을 상처를 느낀다. 받고. 그러다가 이 여성을 열렬히 짝사랑하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난다. 라는 요소는 이 드라마에도 있죠. 예. 로이 킴이라는 네, 멋있는 맞아요. 의사가 예. 차정숙을 짝사랑하는 이런 설정이 있어서 이런 설정만 보면 좀 식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정숙은 그런 일만 겪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굉장히 심각한 병을 얻어서 소위 맞아. 말해서 죽다 살아나는 네. 그런 일도 있고요. 또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이제 본인보다 선배격인 의사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이런 독특한 맞아요. 상황도 있고 네.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소화했고 저는 이 차정숙이라는 캐릭터를 왜 시청자들이 응원했을까? 차정숙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 캐릭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불륜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왜 통쾌하게 복수한다 해서 바람을 피운 남편 불륜녀를 철저히 짓밟고 그 가정까지 파괴하는 이런 드라마가 또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이른바 막장 드라마인데 이 차정숙의 선택은 결국은 이혼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을 파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방식을 택하는 맞아요. 그런 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네. 저는 엄정화 씨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좀 응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학 축제 무대 최고 인기 가수가 초청받는 무대에 네. 엄정화 씨가 이렇게 등장한 거 저도 봤는데 저도 막 응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내가 누구야 하니까 이제 차정숙 하는데 굉장히 뭉클했는데 네. 그 김연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가 어. 인기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네. 최근에 제가 접한 이제 대중문화 관련한 소식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응원을 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차정숙과 엄정화 씨를 동기화하면서 또 응원을 더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정말 제3의 전성기를 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이래 전성기가 아니었던 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3이라 그랬잖아요. 드문 스타 중에 하나가 또 엄정화 씨가 아닐까 싶은데 평론가님은 배우 엄정화 혹은 가수 엄정화로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정말 제 삶 속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예. 이제 관능적인 모습의 가수이기도 했지만 맞아요. 굉장히 영화판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호평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라 공주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예.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엄정화 씨가 맡은 역할은 아이가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생을 떠나죠.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그 엄마 역을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저도 와 가수 엄정화보다 배우 엄정화라는 타이틀이 네. 정말 이 네. 명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엄정화 씨가 이제 본인이 암투병을 했다, 네, 투병을 했다는 갑상선암. 사실을 이제 이미 고백을 했고, 예. 근데 지금 또 굉장히 활발하게 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의 그 엄정화 씨나 제가 이제 젊을 때의 엄정화 씨보다 요즘 제가 엄정화 씨를 더 많이 응원하는 것 같고요. 저도요. 참고로 엄정화 씨 유튜브도 아. 자주 보면서 이 엄정화 씨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유리 MC님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결혼은 미친 지사도 생각나는데 네네. 제가 정말 엄정화 배우를 너무 진짜 찐 배우다고 생각했던 건 드라마 아내. 기억나세요?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은 둘째 부인으로 첩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이렇게 은표 아빠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 게 은표 아버지 이러죠? 너무 안타까워서 김희애 씨가 본처잖아요. 되게 슬픈 그건데도 엄정화 씨가 너무 그렇게 선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예, 아무튼 참 농익은 연기로 드라마를 끌고 가면서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는 우리 엄정화 씨. 이 자리에 없이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모시고 싶어요. 네, 자 어쨌든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또 다른 강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스토리 라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막 불륜도 들어가 있고 막 되게 좀 뻔한 내용이지만 가볍고 경쾌하면서 또 캐릭터 하나하나가 좀 살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 강점이 조금 논란이 되는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작중에 이제 크론병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런 또 비판이 있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든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병이 잘못 묘사가 되거나 또 이제 혐오나 이런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닥터 차정숙에 나오는 내용 중에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닥터 차정숙은 이 환자를 응원하고 또 이 환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고라고 나오는데 이 환자가 항문
보건 수술에 실패하니까 굉장히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인 장모가 될 분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죠. 그 말이 좀 그랬어요. 이제 크론 병에 네. 대해서 이 병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고 굉장히 좀 거친 말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논란이 돼서 비판을 그럴 수 했고 있겠네요. 더군다나 의학적으로 틀린 정보를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비난을 했는데 결국 제작진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바인데 네. 좋은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할 때 환자들을 비유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암적인 존재. 네네. 라든가 이제 장애를 비하는 경우, 뭐 외눈박이, 네네네. 쥐머거리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장애인 단체라든가 환우 가족 모임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잘못이라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비하나 혐오의 대상으로 하냐, 비난의 요소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제 같은 맥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작진도 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봤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또 닥터 차정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엄마 차정숙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놓고 또 나쁜 엄마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일단 나쁜 엄마잖아요. 자, 바로 오늘 밤 종영을 한다고 해서 아쉽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나쁜 엄마는 어떤 작품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힐링, 심파, 코미디 다 섞여 있는 독특한 드라마이고요. 예. 나쁜 엄마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엄마와 아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주된 소재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족 간의 복수도 들어가고 주변 인물들의 얘기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엄마 역할은 배우 라미란 씨가 했고요. 아들 최강호 역할은 더 글로리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이도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 시놉시스만 들었을 때는 너무 슬프고 심파적일 것 같아서 시작을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슬플까 봐 보면서. 근데 이 드라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데 웃기다라는 그런 또 독특한 드라마라는 또 평이 많더라고요. 어떤 물론 부분에서? 이제 라미란 씨가 연기하는 거 보면 나쁜 엄마라는 것은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아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엄마가 굉장히 냉정해져야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라미란 씨의 연기를 보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이게 마냥 제가 슬프다라고만 하기 어려운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 그 마을을 방문한 악당들이 어쩔 수 없이 귀농 생활을 하면서 겪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이웃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또 코미디하게 보기에는 힐링이 되는 훈훈한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적인 면이 또 이게 요인이 아니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연 배우들은 또 너무 진지하거나 심파 쪽으로 가지 않게끔 또 재미있게 코미디 그렇습니다. 연기를 또 해주는군요. 또 갈수록 또 얘기를 들을수록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특히나 이제 라미란 배우 아까 연기가 되게 절절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거나 좀 코미디 캐릭터로 많이들 이제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절절한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제 엄마 특유의 모성애를 발휘하는 장면도 있고 제목에서 알 수 있지 또 냉정한 엄마도 있고 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삶을 네. 마감하는데 강한 엄마의 모습도 있고 그 라미란 씨가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 그동안 약간 이제 코믹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런 전극적인 요소가 있는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연 중에서 이 백현진이라는 배우의 팬입니다. 예, 어떤 제가 역할로 나오죠?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예, 봤는데 예. 이 백현진 씨가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그 악랄한 회장 역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이상한 이제 비디오 알아요. 생산하는 맞아. 모 인물을 한 건데 네. 이 백현진 배우가 사실은 어부 밴드라고 들어보셨죠? 밴드요? 음악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본 것 동시에 같은데. 미술가입니다. 동시에 배우예요. 진짜 종합 예술인이시네. 거기서 이제 예. 트롯백이라는 인물에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배우는 오. 누군가 봤더니 네. 알고 보니 그 어부 밴드의 백현진 씨더라. 이야, 그래서 이런- 그분이에요. 이런 독특한 조연들도 오.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또 서희숙 씨가 사실 예. 킹메이커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회장님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또 동네 아주머니로 굉장히 재미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 조연들의 연기도 드라마의 호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요즘에는 참 재주 있는 많은 분들이 많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자, 나쁜 엄마 역시나 또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12%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제 12회 시청률은 전국 11.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2회부터는 뭐 예를 들면은 출생의 비밀이나 근데 출생의 비율이 어떤 불륜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면 또 너무 드라마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거 빨리 자기 아들인 줄 알아야 되는데 라는 요소가 이제 뭔지 알 딱 것 등장이 같아요. 나고 네. 뭔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복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엄마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 그런 것도 잘 표현이 돼서 아마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체감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더 차정숙도 그렇고 이 나쁜 엄마도 그렇고 시청률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야말로 OTT 플랫폼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5월 3주차에 어떤 굿데이터 TV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네. 닥터 차정숙이 3주 연속 정상이었다라고 어. 하고요.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쁜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미 시청률은 10%를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엄마는 강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OTT까지 엄마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 또 중학생 딸을 키우는 킬러 엄마 길복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일타 강사의 수강권을 받으러 줄선 우리 전도연 씨 일타 스캔들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한편 또 일각에서는 또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마 콘텐츠가 점령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반은 찬성이고 절반은 반대다. 음. 왜냐하면 이제 절반은 찬성이라는 것은 엄마라는 스토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맞아요. 스토리죠. 그렇죠. 예, 예. 누구나 회장님이 될 수는 없고 누구나 저기 재벌집 막내 아들은 될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 엄마는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공감력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최근에는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닥터 차정숙 그리고 길복순, 킬러 길복순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킬러 길복순은 직업이 킬러죠. 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이 엄마들이 겪고 있는 또 일하는 엄마로서의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복순도 나 빨리 애 밥 챙겨줘야 된다고 막 그런 고민 얘기하잖아요. 네. 전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낸 것이 좀 주안점이라고 보는데 예.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식상하게 흐를 경우에는 오히려 관객들에게 너무 뻔해. 그래요, 맞아요. 너무 눈물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다라는 반발감이 일으킬 수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런 요소를 좀 재밌게 좀 녹여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근에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일부러 쥐어짜내는 신파 같은 거 잘못했다가는 또 굉장한 호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엄마를 모델로 한 일명 아줌마 크러쉬 서사 계속해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아줌마 크러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적었고 많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뭐 활동하는 배우들이라던가 가수들만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엄정화 씨 또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이 40대, 50대, 60대까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배우들이 탄탄하게 이 스펙트럼이 갖춰져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저거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내 누나의 얘기야. 또는 뭐 내 언니 얘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콘텐츠는 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디서 본 얘기들을 짜집기한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또 대중들이 호평을 그럼요. 합니다. 네. 그래서 독창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혼합시키느냐가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글로벌 엄마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토크 이번 주제는요. 바로 퇴사 줄잇고 인기는 시들 위기의 공무원입니다. 자, 한때 최고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죠. 이 공무원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공무원이 됐지만 그만두는 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인기가 왜 시들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10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또 통계가 나왔네요. 예, 인사현실처에 따르면요, 2023학년도 국가공무원 일단 7급 네. 경쟁률을 봤더니 40.4대 1입니다. 물론 40.4대 1이니까 꽤 낮은 건 높은 아니에요. 건데, 네. 그런데 지난해는 42.7이니까 아, 떨어진 거고 추세를 쭉 봤더니 네. 2012년에는 108.2대 1이었습니다. 이야, 2배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11년 전과 봤더니 이제 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공채 평균 경쟁률 22.8대 1인데 네. 이게 1992년 19.3대 1 이후에 31년 만에 최저치다. 31년 만에 최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공무원이 인기가 아예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음. 과거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고 인기가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뭐 라떼라고 하죠. 뭐 그때만 해도 무조건 공무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는 공무원 해라, 공부해서 공무원 해라.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네, 참 그렇네요. 자, 실제로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와중에 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8년부터 한 5년 정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 공무원.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뭐 별정직, 특정직 일단 빼고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예를 들면 병가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빼고 이제 자발적으로 총 22,955명인데 이직자 증가율이 46.0%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2030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2030 공무원들이 자꾸 이탈한다는 것은 미래의 인재들이 더 이상 공무원하기 싫다라고 예, 예. 보고 있다는 현상인 거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봤더니 산업부의 과장님들이 그렇게 민간 기업으로 많이 가더라. 왜냐?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많고 네. 기업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과장급이 민간 기업으로 많이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금융위분들이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기재부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이제 엘리트 공무원, 국가에서 상당 기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은 분들이 민간으로 이탈하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민간 기업에 가는 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공적인 인재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그래요. 훌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머무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자, 아무래도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은 이 공익을 위한 사명이 수반돼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좀 급여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직을 떠난 이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특히나 이제 청년 세대들 요즘 MZ 세대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이 MZ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직 중이면서도 언제든지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많이 예. 그렇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런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2022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졸 이상이면서 재직 기간 5년 이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입 공무원들, 2030 공무원들 중에서 6급에서 9급 공무원에게 물어본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 즉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의향이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라고 비한 비율 65.3%. 사실 공무원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정작 여기서 일하고 있는 2030 세대 5년 이하의 젊은 직원들은 기회가 된다면 그만두고 싶어요. 딴일하고 싶어요가 65.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네. 이유는 뭐냐? 1위가 역시나 낮은 보수 74.1%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급여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2030 세대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하면서 맞아요. 잡아줄 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도 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어갈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라떼 얘기 꼰대처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 때는 정말 그 노량진의 그 수강생들 빽빽하게 정말 인기가 많을 정도였는데 세월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 또 전희연 전문가님의 분석이 아주 냉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직업이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의 노고 또한 만만치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을 상대로 이제 민원 접수를 받는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공직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책 잡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례를 제가 몇 번 이제 다른 심각한 프로그램에서 사례들 다룬 어떤 적이 사례요? 있는데 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요? 민원인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를 들고 와서 말도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거는 괜히 이제 공무원들이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지점에 대해서도 민원성 글을 올려가지고 예, 맞아요. 그 사람을 이제 망신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떠들썩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이 네. 공무원들이 수박 먹고 나에게 권하지도 않더라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13,000여 회가 넘었다고 하죠. 수박을 나한테 안 줬다고 민원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서산시에 가가지고 이제 네. 면사무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이제 혼자였어요.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더라. 제가 보기에 처음에 이분이 좀 화가 난 거는 아니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내 민원 좀 하고 빨리 일을 해야지 수박 먹고 있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다.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한 번쯤은 권하지 않나요? 뭐가 맛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네. 이분은 근데 이제 수박에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아니 10명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내 어떤 행정적인 일 처리 안 그럴 수 해줘라는 있어요. 심정일 맞아요.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박 먹는 걸로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공무원은 수박도 못 먹냐 어떻게 수박 안 권했다고 이런 글을 낼 수가 있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수박 나도 좀 줘요 뭐 하든가 아이 그렇게 맛있어요 처리해줘 라고가 아니라 이런 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직사회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담당 공무원 누구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는데 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들을 이제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심리치료 받아야 되는 수준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본인 개인의 문제인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 인력이 너무 이제 빡빡한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이 확 몰리는 시기에.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정확하게 일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하다가 저 질문하다가 하면은 이 공무원분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를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지금 공무원 이탈 현상 없어질 것 같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 수입차 타고 다니던 한 지자체 소속 환경미원이 기억 누군지 알아요. 네, 이제 예. 독일의 이제 모 유명 브랜드의 수입차를 타고 다녔더니 해고라라는 민원이 이제 구청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외제차 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미원에게 주의 조치 내리고 인사 단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한 건데 네. 아니 공무원이면은 자산이 많을 수도 안 있을 수 되냐? 있죠. 내가 부당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올렸다고 했던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공직사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 젊은 공무원들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고충이 많을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진짜 공무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현타 진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아까 뭐 수박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이 포인트가 잘못됐잖아요. 뭐 수박 안 권했다고 이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의가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예. 그렇습니다. 할 말 한. 네.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공무원분들 참 고생하고 계신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무엇보다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 노고가 참 당당한데 욕설은 물론이고 폭언 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더 이상 기사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음이나 녹화가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당하는 또 피해를 받는 입장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 이에 또 불만을 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몸에 착용하는 보디캠을 예. 하게 하겠다라고 일부 지자체가 하고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증을 이제 보통 착용하는데 그 뒤에 녹음 기능을 탑재해서 욕설이나 이런 거 하면 녹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일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설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거네요. 딱 그거네요. 민원인들 진짜.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 AI 챗봇 통해서 아주 간단한 것 하는 시스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그 상담 기능을 굉장히 대폭 강화해서 전화 상담만으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그냥 무인 민원 발급기 요즘 많이 도입을 예. 하죠. 물론 이제 노인분들이 불편해해서 100%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업무의 하중을 줄여주는 방식 같이 도입돼야 되지 민원들이 화내면 녹음하겠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일부분 보완책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왜 갈등이 일어나를 봐야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연구하세요? 너무 정확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공무원분들에게 이걸 감내하고 해결해라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좀 시스템들을 좀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공무원 관련해서 또 다른 찬반 의견이 분분한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 휴무제인데 최근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시군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이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점심시간 동안에는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없었나요? 점심시간에도 저는 그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업무가 마비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김예리 MC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점심시간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사람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또 뭐 급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예 그 시간에 휴게를 해버리면 이제 급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못 보시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서류 꼭 거기 가야 된다는 경우에 점심시간에 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에 어렵게 갔는데 업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 살펴보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에게만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공무원도. 네, 민간 기업들은 다 보장하고 네.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총각을 다툰 너무 급한 시기라든가 이런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가축 전염병, 수해 이런 때는 뭐 굉장히 비상근무 체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이런 걸 좀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다만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어렵게 온 분들이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왔던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을 하되 굉장히 쉽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문을 붙여둔다던가 사전에 좀 충분히 고지를 해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볼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되 그 과정에서 불편이 적도록 하는 방안을 연관을 쪽으로 가야 되지 민원인들 불편하니까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누군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도 민간인들이 다 민간 기업에서 있는 직원들이 다 누리는 혜택 공무원이 아니로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럼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휴식 시간인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좀 보장을 해주고요. 다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런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전혜연 시사평론가님을 아주 자문위원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잘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이란 주제인데요. 그제 지난 6일이었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탈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토 영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국 영공으로 항공기가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우리가 딱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임의의 선이죠. 네. 공중이니까 무슨 게 선이 쫙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왜 중요하냐? 보통 이제 어떤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이제 방공 식별 구역 안에 진입을 할 때 네.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안 예. 그러면 굉장히 초긴장 상태가 그럼요. 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근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서웠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어떤 국제적으로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사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시점이 왜 주목을 받냐면은 최근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다만 굉장히 좀 어떤 소통이나 이런 통보가 제대로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동시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네.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잡았어, 우리 지켜보고 있어, 군사적으로도 우리 이런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 암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태 지금 어쨌든 발사 실패 등으로 해서 북한에 굉장히 또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와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현 정부 들어와서 뚜렷한 어떤 안보 방위 태세의 한 축이 한미일 공조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제 북한도 그쪽으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거니까 네. 최근에 발생한 이런 어떤 현상을 그런 쪽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흐름이 많고요. 또 이제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라든가 한미일에게 봐라.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라는 네. 보여주는 문제다. 또 이제 뭐 대만해협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국은 예민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누구 편이야? 한쪽 편에 서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고를 왜 그런 식으로 글쎄 위협적으로 말입니다. 하는 건가요? 자, 또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재진입을 하게 됐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쨌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네. 지금 유엔 안보리 비상임위 이사국 우리나라 과거도 했었는데 이번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엔 안보리가 5개의 상임 이사국,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물론 상임 이사국에 비해서 어떤 권한은 조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핵을 어떤 억제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가 또 한미일 공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편한 심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현 정부는 조금 다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익을 얼마나 잘 챙기냐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면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다. 최근에 무역 수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또 이슈 3가지 만나봤습니다. 네, 안보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에 힘을 싣고 또 전방위적 가치 외교를 펼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생생검뉴스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또 저희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칠흑 같은 맘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